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6단원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볼 거고요. 첫 번째 주제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변하다. 두 번째 주제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딤 영상 뭐 나오는지는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세요. 자, 먼저 근대 과학기술의 수용과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들어온 기술들. 먼저 전신을 보면 전신은 말 그대로 전기를 활용한 통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모스부호처럼 띡 띠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주는 이런 기둥을 전신주라고도 하잖아. 자, 이런 전신은 여러분들 나가사키, 일본의 나가사키란 지역이랑 부산, 얘네를 연결해주는 해저 전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신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연결하는 국제통신망도 이제 개항 이후에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로 신호 보내면서 서로 뭐 간단한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보낼 수 있게끔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편을 한번 보면은 지금의 우정사업본부 같은 우편 업무 총괄하는 우정총국이 원래는 1884년에 설립이 됐었는데 이 급진계합파가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해가지고 갑신정변 일으켰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정총국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제대로 업무가 열리지 못하고 결국엔 중단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우체사라고 해가지고 우정총국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설립돼서 우편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편지 보내고 이걸 배달해주고 이런 업무들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체부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하고 다녔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렇게 편지나 전달해줘야 될 문서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 자,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운궁, 덕수궁이죠.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 아마 오타 났을 거야. 1898년이 맞아요. 자, 1898년에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사용했다고 나오는 전화기, 최초의 전화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고종의 모습들. 당시에는 이제 왕한테 전화를 받으면 당시 신하들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받았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최초로 1887년에 전등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금도 남아 있고요. 당시 이렇게 우리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여겨가지고 저건 도깨비불이다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성전기에서 우리 이거 배웠었지? 우리 광무개혁 때 배웠었잖아. 그 광무개혁 시기에 대한제국이 이제 광무개혁 시기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돼서요. 서대문과 청량리 지금의 수도권이죠. 거기 사이에 이제 전기로 운행하는 전차가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사진으로도 봤었어, 그죠? 자, 그리고 철도를 보면 이것도 우리 배웠었지. 일본 자본에 의해서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1899년의 일이고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지. 이거 디딤 영상 퀴즈에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일전쟁 이후에 1905년에 경부선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도 개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철도, 일본이 개통해 준 거긴 하지만 이게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라 지들 좋으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이용이 되었다. 우리 민족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료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이제 조선에 종교를 전파하러 온 특히나 뭐 개신교라든가 아니면 천주교라든가 이런 서양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서양식 의료시설이 처음 이제 조선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광해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이제 양방이라고도 하죠. 한국식은 한방이라고 하고 양방병원이죠.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서 광해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런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요. 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은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개칭이 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을 뿌리에 두고서 현재까지 있는 게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개항 이후 국외로의 이주 증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지도 먼저 볼게요. 이 한반도 위쪽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데 바로 이
백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문강이 흐르죠. 토문강의 서쪽, 여기를 여러분들 서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쪽은 북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땅이 아니라 요만큼 러시아 땅 있잖아.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 연해주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랑 이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 중에서도 이런 간도 그리고 이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개항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살기 위해서 혹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간도와 이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하는 지역이죠. 1860년대부터 이주를 시작을 해서 1910년을 전후해서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이 됩니다. 그 신민회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 이 만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주 지역의 한인 이주민 초막을 보면은 그냥 풀로 엮어서 만든 집들이죠. 굉장히 열악하게 살았지만 여기가 바로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싹이 텄던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에도 1860년대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해서 191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마을, 집단촌이라고 합니다.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되고요. 당시에 연해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요즘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당시 한인 가족의 모습들,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디딤 영상 퀴즈에 나올 거야.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독립운동기지 건설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주를 하고요. 1910년대 말부터는 이제 일본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학생들인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엿을 팔고 있는 유학생의 사진들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 미주라고 하면 아메리카 대륙 말하는 거거든. 뭐 멕시코라든가 미국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야. 자, 이 미주 지역으로의 이민은요, 여러분들 언제 시작이 되냐면 1903년 러일 전쟁 직전이지. 러일 전쟁이 1904년이니까 이 하와이 섬이죠.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있어. 근데 여기 노동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한국인 노동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미주 대륙으로서의 이주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사탕수수거든. 이렇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자, 근데 당시에 여기로 갔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나이는 젊은데 거기 있는 현지 여자들이랑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정부가 시켜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다. 결혼할 신부들을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 신부들이 사진만 보고서 내 남편이 이렇게 생겼네. 사진만 보고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 한번 볼게요. 자, 1880년대에는 여러분들 정부와 민간에서 이제 각각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정부에서는요, 처음에 이제 영어 교육기관으로 동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어학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86년에는 서양식으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유경공원을 설립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가 세운 것, 즉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최초의 서양식으로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바로 유경공원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민간에서는 즉 사립으로는 이전에도 말한 적 있죠. 1883년에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 사립학교죠.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진 보시면 원산학사의 당시의 사진 이렇게 남아있고요. 즉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던 기관은 정부에서 세운 게 아니라 민간, 즉 사립에서 세운 사립학교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별표 해놓고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외국인 선교사들, 서양인 선교사들 주도로 해가지고 설립된 종교학교,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은 이런 학교들도 있었다고 하죠. 밑에 있는 사진 보면 당시 배제학당의 사진들, 이게 지금의 여러분들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에 전신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90년대 가보개혁 시기에는요, 고종이 이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를 하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되죠? 자, 그러면서 각종 관립학교, 국가에서 세우는 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근대 학문을 교육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육입국 조서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 고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유하고 강하여 우뚝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의 지식이 개명한데, 지식이 개명함은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인즉 교육이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계명은 여러분들 뭔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이 넓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계명한다라고 해요. 자, 지미 황제가 정부에 지시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 신하와 백성이 학식으로 학문과 지식으로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함이라. 즉, 학교를 널리 세우는 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교육입국조서 내용. 자, 그리고 애국개몽운동기, 요거는 한창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러일전쟁 이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애국개몽운동을 위한 민족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신민회가 세운 학교죠. 바로 오산학교. 오산학교에서 체육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성학교도 신민회에서 세웠죠. 당시 신민회에서 세운 대성학교의 졸업식 사진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언론기관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신문이죠. 자, 신문을 한번 보시면 먼저 1883년 1883년이면 이모곤란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네요. 자,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고요. 방문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즉, 국가에서 발간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정부에서 발간한 거다. 자, 그리고 순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관리들한테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들은 전부 다 한문을 알잖아. 그래서 한문을 사용해가지고 발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성순보 할 때 수는 여러분들 열흘이야, 열흘. 즉, 열흘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퀴즈에 나올 거야.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볼게요. 독립신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바로 독립협회에서 창간한 신문입니다. 서지필 등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을 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긴 했지만 이제 민간에서 발간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일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계몽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초의 순한글 신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들의 정세를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도 발행을 하고요. 독립협회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국신문 한번 볼게요. 1898년에 여러분들 이제 발간이 되고 고요. 순한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국신문. 다 한글로 써져 있죠. 대국신문 이렇게. 그 다음 황성신문 한번 볼게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한문 혼용체야. 즉 한문이랑 한글이랑 같이 썼다는 소리야. 이건 주로 이제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간한 신문이고요. 이게 유명한 거는 바로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오늘에 이르러서 방성, 목 놓아서 대곡 크게 운다 이런 뜻이야. 왜 목 놓아서 크게 우느냐.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장지연이 올린 글이거든. 정말 이제 목 놓아 통곡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을사늑약 말도 안 된다. 이런 글이야. 그래서 이 신문이 한창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돌변해버려. 을사늑약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새는 딱히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자, 이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퀴즈에도 나올 거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1904년에 발간이 된 신문이고요. 바로 영국인 베델 요 분입니다. 그리고 양기탁,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에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의 주도로 창간했습니다. 영국인이지만 굉장히 한국을 사랑했던 친한파 영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독립을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신문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동맹관계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베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눈치 볼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항일 의병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감정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해 줬던 것도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민권과 백성들의 권리죠. 국민들의 권리, 그리고 여권, 여성들의 권리. 이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 볼게요. 자, 민권의식의 성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 때 그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1896년에 설립됐던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우리 국민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민권운동 이런 거 전개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나 누가 윗사람들이 시키면 내내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권운동 참여하고 보니까 우리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민권의식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여성들도 이제 언제나 집에서 아녀자라고 하면서 집에서만 있었는데 점점 사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성에, 즉 서울의 부인들이 모여서 여권통문, 여성의 권리를 밝히는 문서, 밝히는 글 이런 뜻이에요. 이 황성신문에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남녀평등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여학교를 설립해서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로는 획기적인 그런 글이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98년 9월 1일에 발표가 되거든. 그래서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권통문의 날로 이제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 이제 서울의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 법적 기념일 여권통문의 날은 바로 9월 1일이다 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권통문도 여러분들 퀴즈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여성의 인권을 강조했던 그런 글이었다. 자, 이제 6번째,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학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학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국어라든가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등등등등등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점 국권 침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많은 학문들이 연구가 됩니다. 특히나 국어와 한국사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국어 연구를 보시면 이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그리고 지석영이라는 분, 이 주시경과 지석영이 이제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 연구, 요거는 별표, 퀴즈에 나옵니다. 자,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신채호라고 하는 분, 이 박은식과 신채호가 한국사를 연구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 틀을 제시를 합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민족을 중요시 여기는 역사학이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 민족의 시작은 어떠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건국부터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다 우리 민족을 중요시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면 그거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글 중에 이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독사심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번 볼게.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가 뭐냐면 성장하고 망하는 거. 국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성장하고 망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정신 빠진 역사는 정신 빠진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있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고 정신이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
즉 우리 민족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방금 봤듯이 신채호 선생님은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을 대한매일신보 그 신문에 연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을 해서 우리 민족이 뭐 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고, 우리 민족은 다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거다. 당시 우리 민족을 일본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땠고, 우리는 얼마나 잘 나갔고, 그리고 위기는 어떻게 겪었고,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 연구도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